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중개사법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누가 또 초치는 소리 하고 있어요. 494페이지. 409 거래계약 체결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네, 이제. 그죠? 거래계약 체결. 자, 준비되셨어요? 예, 이제 뭐,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부터 이렇게 쭉 들어갈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가볍게 칠판을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래도 통일된 대답은 그거 하나네. 자,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이고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계약서 쓰는 건 어렵지 않는데 잘못 쓰면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당사자 확인입니다. 당사자.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되죠. 자, 그러면 뭐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매도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라. 권리의 뭐를 확인하라? 진정성. 그럼 권리 진정성이 뭡니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뭘 띄워보면 돼요?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자, 이것하고 갑부위가 소유자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일치하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대조를 해서 인적사항 대조하고 또 사진도 한번 봐야 돼요. 가부, 주민들도 훔쳐와서 내 것이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진도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이걸 소유자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할 것이 책 순서대로 나올게요. 자, 원래 소유자는 병인데, 갑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대리권 유무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대리권은 법정 대리하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가 있어. 그럼 임의 대리는 뭘로 확인해요? 위임장이잖아요, 위임장. 그렇죠? 수권행위에서 이제 의무대리권이 발생하는데 증거로 써준 거 위임장이에요. 그 위임장 확인해야 되고. 근데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가 첨부가 돼야 돼요? 본인은 인감증명서 첨부돼요. 이거 대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대조하라 이 말이야. 인적사항 확인하고 인감 확인하고. 또 위임장에 보면 뭘 위임했다는 위임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것도 확인해야 돼. 임대하라고 임을 줬는데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됐어요? 예, 이걸 확인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남편 재산을 부인이 팔려고 들어와요. 그러면 뭘로? 뭐 좋았어란 말이 왜 나와 거기서? 그럼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해요? 위임장으로 확인해요? 위임장, 위임장. 이무대리 관계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뭐 어쩐다고요? 위임장으로 확인한다니까. 옛날에는 뭐가 안 그래. 옛날에. 아주 좋았어요. 네, 좋아요. 앞에 앉아서 맨날 궁시렁는다. 좋았어요. 자, 하여튼 인감증명 전부 다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도 있어 없어요? 그럼 법정 대리권 유무는 뭘로 확인해요? 이건 둘로 나눠서 공부하세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 있잖아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 유무는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그죠?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들 법정 대리권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뭘로 확인하냐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이건 뭘로 확인할까요?
뭐? 아니, 받은 건 뭘로 확인하냐고. 어디서 받은데? 그럼 뭘 봐요? 법원에서 게시를 해? 네, 좋아요. 자, 이것은 잘 모를 거예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건 뭘로 확인하냐면 후견 등기부가 있어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그 소리예요? 아니, 그 소리인데 왜 맨날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이걸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등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게 다 여기가 기록이 돼요. 이해되세요?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후견 등기부라 그래요, 줄이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이해되세요? 예. 사람에 대해서 등기를 해요. 자,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기재가 된다고. 이걸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은 가족관계 등록부. 이 둘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확인할 것이 처분 능력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처분 능력이 뭐가 있어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돼요? 없는 자고 해야 돼요? 있는 자고 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는 자고 계약해야 되죠?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러면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사 무능력이에요? 그죠? 유아랄지 만취자. 그래서 이제 어린 꼬마가 물건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팔라고 하냐?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깎아서 그러면 그 유아하고 중개하면 돼, 안 돼?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는 자, 의사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제한 능력자 구체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 또 한정 후견이 또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제한 능력자. 이거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팔려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개공에게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개공할 일은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대조해서.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맞네. 근데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미성년자라고 나와요. 그럼 이 계약을 하면 이 거래계약이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취소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누구야?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엄마, 아빠, 그렇지. 이걸 달리편에서 뭐라 해요? 친권자. 자,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되는데, 후견인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또 선임이 될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법정 대리인데, 이분들이 너 왜 팔아먹었냐라고 계약을 취소해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샀을 때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할 일은 취소가 안 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하자 없게 중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정 대리는 뭘 확인하고? 동의서 확인하고. 됐어요? 또 하나 방법은 대리인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어, 없어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동의 받아 와. 그래서 동의서 확인하고 중개하는 방법하고 대리인하고 직접 연결하면 몇 가지? 두 가지. 개념 잡았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계약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래. 피한정 후견이라고 나옵니다. 후견 등기부 보니까. 그러면 이때도 똑같죠?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하고 대리인하고 뭐요? 직접 계약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후견 등기부를 보니까 피성년 후견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동의를 얻든지 대리인하고 해야 돼요. 그럼 맞아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을 요령만 넣는다. 그래, 달라요. 피성년 후견이라고 판명이 되면 동의를 받아와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권이었거든, 대리인이. 예, 그래서 피성년 후견은 동의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고,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되냐? 대리인하고 직접 해야 돼요. 그럼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대리권은 있거든. 근데 이제 동의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피성년 후견은 한 가지 방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돼.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법률행위 할 때는 동의를 받든지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라 그랬죠? 근데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미성년자 결혼하면 뭘로 봐? 성인으로 보잖아요. 이게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의 행위. 결혼하면 혼자서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것도 계약 취소 안 돼. 아니 성년 의제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법률 행위 그러죠? 미성년자 법률 행위는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혼자서 있고 또 미리 법정 대리인 이 재산을 처분해도 좋다. 미리 처분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재산은 무슨 행위? 처분행위. 이런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예, 좋아요. 왜? 새로운 거에 툭 튀어나오니까. 이런 현상을 신기하다 그죠? 그죠? 그럼 진짜 하나만 더 하고 밑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친권자도 있고 후견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후견인이 누가? 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또 누구 동의까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후견? 감독인 동의. 자,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걸 후견 감독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개공할 일은 후견일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하고 중개를 하라. 개념 잡았어요? 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몇 줄 걸어갔습니다. 자, 없는 거 빼고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 내가 적으라 할 거고 있는 것은 몇 줄만 보면 돼요. 몇 줄 걸어갑니다. 자, 49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번 그 앞에 작성 요령 이건 필요 없고 자 3번 493번 거래 당사자 확인 나와 있어요? 네. 오른쪽 페이지 진정한 권리자 확인 나와 있습니까? 예. 세 번째 줄을 다 밑적으세요. 매도 중개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상 명의는 일단 뭘로 추정되므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개공은 등기상 증명서 동그라미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시받아 대조해서 뭐해서? 대조해서 확인하라. 그 다음에 청색 2번 대리권자 확인 나와 있어요? 예, 4줄 몇 적었어요. 대리인이나 칭하는 사람에서는 대리권 전부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무대리 동그라미 뭘 통해서? 위임장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 단계에서는 세 번째 줄 등기 필증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 후단 보면은 본인의 뭐가 첨부돼야 돼? 인감증명서. 이렇게 대조를 한 거예요.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그리고 후단에 위임 내용도 확인하는 단어가 있죠? 예, 내용까지. 위임장에 보면 뭘 위임했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를 번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라고 적으세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 밑쪽 것이고, 이건 미성년자 법정 대리 확인이에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은 뭘로 확인한다? 후견 등기상 증명서. 거기다 적어놓은 게 좋겠죠? 자,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상 증명서. 이걸 통해서 법정 대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좋아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청색 3번 처분 능력 나와 있어요? 예,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적었어요. 의사무능적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제한능적 법률행위는 뭐다? 취소. 여기 무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가리 1번 제한능력자 거래계약절 세 번째 줄 밑적었어요.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인 등이죠? 등은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일단 세 가지만 일단 신경 써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견인 가로로 묶으세요. 자, 미성년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그 후단에 법정 대리인과 행하거나 몇 번? 1번. 번호 매기세요.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 두 번째 줄 뭘 확인하고? 동의서 확인. 이게 몇 번? 2번. 몇 가지 방법. 근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체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다 적어야지. 왼쪽 옆에다 적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법적 의미가 없어요. 동의권이 없거든요. 적었어요? 예. 법정 대리인과 행하거나 법정 대리인하고 행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한 가지 방법.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이네.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견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항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번호 1번 하나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하나 적어. 저기 칠판에 적은 거.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행위.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행위. 2번.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행위. 결혼한 미성년자도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부모 동의 필요 없다고. 그죠? 근데 이거다 구별해야 돼.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하려면 결혼해도 돼 안 돼? 안 돼. 그거 구별해야 돼.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 하는 것은 결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하는 거잖아요. 법률이 민법이에요. 지금 민법. 민법상 계약하는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결혼해도 안 되는 거고 잘 구별해야 돼. 예, 끝.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확인 방법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개공이 후견인 동그라미 후견인.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중에서 후견인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행사해서 거래 당사자 지위에 놓인 경우 누구 동의 얻으러 확인하려고 했어요? 후견 감독인. 거기 나와 있죠? 후견 감독인 동그라미. 거기는 동그라미 쳐졌을 거예요? 네, 쳐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칠판에 적힌 내용은 다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뭐 공부하러 떠나야 돼? 이제 법인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 물건을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갑법인입니다. 중개해달라. 이 물건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도 추가로 두 가지 더 공부해야 돼. 첫 번째 뭘로 확인해야 돼요? 법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자가 과연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뭘로 확인해요? 둘 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근데 법인도 법인 나름이겠죠? 그럼 법인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이거 외에도 또 확인할 것이 또 있어.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립학교. 무슨 학교? 이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 허가를 얻어야 돼요. 경미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공할 일은 허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사립학교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중개받아 보면 사립학교 재산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좀 덩치가 크겠죠. 학교인데. 그렇죠. 그럴 때는 관할청 허가 가능성까지 타진해야 돼. 허가 못 얻으면 그냥 무효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추가로, 이건 법인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몇 줄 보낼게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매도인이 법인 경우는 법인격 유무. 법인격 유무는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자, 두 번째 후단. 대표자 처분권 유무 역시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줄만 적으세요. 법인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나 감독자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법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립학교인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적으세요. 학교 법인이 찾았어요? 네. 이거 사립학교 법인 말입니다. 그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 허가 떴나 봐요. 관할청 허가. 경미한 사항은 신고. 그래서 개공할 일은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돼. 그죠? 예,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저거 두 가지 확인하고 별도로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이런 것까지 확인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자, 끝.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들어갑니다. 공동소유는 어디서 배워요? 민법. 내용하고 이런 거 다 민법 배우죠? 우리는 실무 쪽에서는 결론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나머지 부족하다 그러면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자, 민법에서 나오는데 공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고 또 총유. 뭐 총유는 주로 종중재산, 교회재산을 말하고 합의는 주로 조합재산을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밀접한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합의는 있습니다. 총유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 다음에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돼,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지분을 자유롭게? 합의 관계는 사업 관계, 같은 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하잖아요. 그럼 제3자가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마음대로 지분을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전원이 합의했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체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처분 봐보세요. 물건 처분. 물건 처분은 공유 물건, 합의 물건, 총유 물건을 말하겠죠? 그럼 공유물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공유물 처분할 때. 그러죠? 그러면 우리 개공이 매매만 중개해요? 임대도 해요? 그럼 공유물 임대할 때는 뭘 동의를 얻어야 돼? 공유물 임대할 때. 무엇을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개공하려면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확인해야 돼. 이 관리행위를 보거든요.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매매도 하지만 임대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지분의 과반수. 그리고 합의물은 다른 합의자 뭐 해야 돼요? 전원 동의. 이거 똑같이 전원 동의고. 자, 일단 이 총유 관계는 일단 종중 규약, 이 규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종중재산 같은 종중의 의결이 있어야 돼. 대표자로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개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제시돼. 지분 팔려오면 그냥 중개해주면 돼. 됐어요? 근데 공유물 팔려오면 다른 공유자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임대는 지분의 과반수, 공유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이 나왔잖아요. 끝! 끝났죠? 그 멍크. 자, 양가로 3번. 공동소유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로 공유 있어요? 세 번째 줄 중간. 결론만 밑줄 볼게요. 각 공유자는 지분 동안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은 공유는 지분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 있다는 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해결됐죠? 부연 설명은 다 민법적 내용을 상식으로 읽어보시고.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D페이지 두 번째 공유물 동그라미. 공유물 이건요.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거기 후단에 다른 공유자 동의 있잖아요. 전원 동의 이렇게 해놓은 게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다 적어야 되죠? 공유물 임대는
지분의 과반수 동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개공의 임대차도 중개하잖아요. 그죠? 이제 임대까지 알아야 돼. 우리.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합유. 합유는 두 번째 중요한. 합유는 공유자와 달리 각 합유자에게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그 지분 있어요? 네. 지분 동그라미. 그러니까 합유 지분도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줄 또한 합유물 동그라미. 합유물은 전원 동의입니다. 합유물은 뭐다? 전원 동의. 자, 동그라미 3번 총유 있어요? 예, 두 번째 총유 재산은 종중, 교회, 동리 재산이 있죠? 네. 종중 재산, 교회 재산, 동리 재산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총유에서 여섯 번째 후단 총유물 동그라미. 지분은 없으니까 총유물. 찾았어요? 네.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 뭐다? 결의. 거기까지만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걸 공부해 놓으면 돼요. 이제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건물 전대. 우리가 이 전대 했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적법 전대죠. 네. 그러면 개공할 일은 임대인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건 확인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맨 밑에 두 줄만 몇 줄 그어 놓고 한번 읽어 두시면 돼요. 되게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하여튼 그래도 좋다. 합격만 해도 뭐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주로 뭘 말합니까요? 매매계약서도 있을 거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주로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되냐? 매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원리는 같아요. 매매 계약서도 임대차 원리는 같고 내용만 다르지.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뭐 시험도 안 나오고 이제 매매 계약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거래 계약서. 근데 우리가 법에서 거래 계약서 필요적 9가지 공부한 거 기억나요? 법에서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기억나 안 나?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건 계약서 쓸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계약서 쓸 때 가장 먼저 인적사항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매매 같으면 매도인 인적사항, 매수 인적사항 기재해야 되죠? 네. 그럼 인적사항이 뭐예요? 주소하고, 성명하고, 주민번호 말하잖아요. 계약서 쓸 때 주소, 성명, 주민번호. 그럼 이제 우리는 매도인은 뭘 보고 작성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등기부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더 쉬운 것이 뭐요? 신분증이죠? 주민등록증. 나와 안 나와? 주소, 성명, 주민번호 나오죠. 이걸 보고 적으라 이 말이에요. 불러준 대로 적어도 돼. 근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개공.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적으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죠? 확실하게. 그럼 매수인은 뭘 보고 적어야 돼? 주민등록증. 자, 이걸 보고 계약서 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줄 볼게요. 자, 502페이지. 자, 청색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로 단 주소, 성명, 주민번호 밑줄 보세요. 이거 인적사항이라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두 번째 후단 이전하려는 자는 등기부하고 뭘 통해서? 주민등록증. 둘 중 하나. 주민등록증 보고 적으면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취득거래인은 뭘 통해서? 주민등록증. 이걸 보고 적으라 이 말이에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불러준 대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에 또 뭐가 반드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건은? 표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는 뭐가 기재가 되겠어요? 소재지랄지, 지목이랄지, 면적 이런 거에 계약서에 들어갈 것이고, 건축물도 뭐 비슷하죠? 소재지, 뭐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토지는 뭘 보고 기재를 해야 돼? 그래, 토지 대장 나오잖아요. 등까지.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아니, 등기부 표제부에 나오잖아요. 아, 표제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등이 거기에 들어가. 대조해서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한다고 했어 안 했어?
있어요. 이것은 건축물 대장 등.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적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면적이잖아요. 면적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필지 매매 들어보셨어요? 그럼 수량 매매는? 수량 매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래, 민법에서 배워. 이거 민법에서 배운 거야. 필지 매매와 수량 매매.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봤어요? 좋았어요. 자, 그럼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봐보세요. 일단은 이거 하나 맞춰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수박. 아니, 그래서 왜 수박이 나와요? 아니, 필지니까 맞았는데, 아까 왜 수박이 나왔어? 수량 매매니까 그냥 수량 매매가 근데 왜 수박이요? 수박. 아주 좋았어요. 자, 이게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공구상 토지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억에 사고 팔았거든요. 얼마에 사고 팔았어요?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100만원 하면, 네, 그래.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나와요. 1억.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나와. 이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요.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응용해서 2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또 2억. 이렇게. 되게 쉬워요. 이거 외워놓으면 좋아요.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이요.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요. 됐어요? 1억이요. 근데 이제 사가지고 매수인이 측량을 해봤거든요. 측량해보니까 90밖에 안 돼요. 자, 몇 제곱미터가 부족해요? 10. 옛날에는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 측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매수인은 돈으로 계산한 게 벌써 얼마요? 벌써 1,000만원이죠. 이게 금방 매덕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이거 단순히 100만원짜리도 이러는데, 이거 금방 매덕 몇십억이 돼본다고 잘못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필지 매매했으면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 없다? 있어 없어? 있냐 없냐면 대답해. 없고 있고 둘 중 하나 최종 결론. 있다고 찍었어요? 네, 짝꿍이니까? 네, 없어. 왜 없냐라면 봐보세요. 필지 매매란 것은 이 한 덩어리에 1억 이런 의미야. 면적은 중시하고 토지 자체를 중시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토지 자체 이게 그냥 1억이다. 덩어리가 1억이다. 이런 원리야. 그러니까 면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감액을 청구할 수 없어. 근데 수량 매매는 면적이나 가격을 중시해. 그럼 이렇게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래. 이제 개념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민법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지금 뭐 하다가 일로 들어왔어요? 계약서 쓰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만이 수량 매매가 돼서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야. 계약서 쓰잖아요. 이제 계약서 쓰러 갈게요. 수량 매매가 되려면 총 거래 대금 1억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필지 매매 하더라도 적겠어, 안 적겠어요? 거래 대금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죠. 근데 수량 매매가 되려면 제곱미터당 가격을 적어야 돼. 이걸 안 적으면 수량 매매가 안 돼요. 그죠? 이걸 반드시 계약서 써야 수량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필지 매매 하더라도 나눠가지고 제곱미터 가격을 기재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매도인은 손해배상 안 지려고 필지 매매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매수인은 돈 받아내려고 수량 매매했다고 서로 싸워, 안 싸워? 그냥 싸운 거라 이게 해가지고 피가 터졌어. 그래도 해결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죠. 그럼 판사가 여러 가지 증거 조사해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들어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기재했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재해 놓으면 수량매매 될 확률은 높은데 100% 안심할 수 없어요. 의사 해석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이건 당연히 적어야 되고 이걸 적어야 돼. 특약상에 넣든지 이건 수량 매매다 이렇게 적든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적든지 더 쉽게 표현해서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러면 확실하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부족하면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개공도 책임을 져 안 져? 안 지지.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 올해 합격해서 내년에 중개 100억짜리 토지를 중개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오늘 집에 가서 100억 곱하기 0.9 중개 보수 한번 얼마 정도 나온가 한번 계산해봐요. 예, 그렇죠. 갑자기 공부할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계산해봐. 이따 쉬는 시간 해보든지. 자, 그럼 몇 줄 가볼게요. 자, 정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두 줄 몇 적으세요. 중개 대상물 토지인 경우 소재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 소재지, 건물 구조, 구조 면적을 토지 대장,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고 표기한다. 그 지문 있어요? 네. 대장이나 등기부. 근데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가로 3번 다 밑줄 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자, 공부상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기재해서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로만 기재했다면 토지를 계약서에 특정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필지 거래다 이 말이에요. 무슨 거래다? 필지 거래. 그래서 토지 면적을 표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표기해야만 실질적 면적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량 매매다. 그거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밑줄거세요. 토지 매매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필지 매매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량 지정한 매매로 기재한과 동시에 특약으로 감액상 이런 걸 명백하게 해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야 분쟁이 안 일어나.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다 이 말이에요. 정리됐죠? 그 다음에 물건은 인도 일시 기재해야 돼. 물건은 뭐다? 인도 일시. 자, 이거 계약서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통 물건은 언제 넘겨줘? 잔금 지급과 종세. 그렇게 그런 거 계약서에 명백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3줄, 2줄 반만 적으세요. 당해 중개 대상물로 인도 시기 이행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 질문했어요?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한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는 게 좋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에서 권리 이전의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권리 이전은 내용이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전세권이 이전되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매매계약서 자체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게 따로 안 적어도 되는데 그 물건의 전세나 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저당권을 안고 갈 것인지 전세권을 안고 이전할 것인지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 넘길 건지 이거 계약서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거 명확히 기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4번에서 양가로 1번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중개 대상으로 이전되는 권리 내용을 기재한다. 이전되는 권리하고 이전되지 않는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특히 제한하는 제한물권 제한물권, 전세권, 저당 이런 거 이런 인수하기라는 경우는 이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고 많이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나와요? 총 거래 금액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급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분할 지급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커서 분할 지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또는 계약금, 잔금 바로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뭐 계약하기 나름인데
관행상 계약금은 보통 얼마? 10%. 중도금은 40 내지 50. 나머지 잔금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걸 계약서에 기재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디서 배워? 민법에서 배웁니다. 증약금이라는 게 있고, 또 해약금이 있고, 또 위약금이 있어요. 자, 위약금은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되거든요. 특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거고. 그리고 해약금은 채무 불이행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금 금은 해약금들이 많아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해약금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민법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해약금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에 1억에? 그러면 파는 사람을 도인. 무슨 도인? 네, 그럼 매수인. 그러면 가장 먼저 계약금 보통 얼마? 1,000만 원 정도. 10%니까. 이거 뭐가 넘어가? 중도금. 근데 매수인이 갑자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건 계약 불이행과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사기 싫으니까 그만둔 거야. 뭐가 넘어가기 전까지?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해. 그리고 매도인은 어떻게 하고? 배액 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자, 자기 돈, 받은 돈 1,000만 원에다 자기 돈 1,000만 원 얹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것이 해약금이거든요. 중도금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포기, 여기는 배액 상환으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도금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전혀 해지가 불가능해요? 어떤 해지는 가능하겠어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있어요. 합의 해제. 무슨 해제? 아, 계약이니까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해서 합의할 수 있어, 없어요? 중도금 이후에도 합의 해제 가능합니다. 또 약정 해제 가능해요. 무슨 해제? 약정 해제는 뭐냐면 미리 걸어요. 중도금을 한 달 이상 지체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걸어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안 하면 그때 해제권 행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도 안 해놨는데 한 달 이상 지체했어. 그러면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해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물론 채무 불이행은 최고를 해야 돼. 언제까지 이행하라. 그래도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걸 무슨 해제? 법정 해제라는 말을 써요. 민법상.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해제는 가능해요. 예, 이 정도만 알아두면. 잠깐만 뭐 큰 내용 없으니까. 자, 몇 줄 볼게요. 청색 5번에서 네 번째 줄 후단. 통상 계약금은 몇 퍼센트? 10%. 중도금이 4, 50, 나머지 잔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 1번 계약금 종류가 두 번째 줄 증약금, 예약금, 위약금.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이제 계약금 내용은 민법에서 다룰 거예요. 이 내용도 꽤 돼요. 자, TP에 넘어서 504페이지. 중도금 나와 있어요? 자,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본계약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 배액을 상환해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원칙 동그라미. 그럼 아까 A가 있다고 했죠? 그럼 A 세 가지 적어요. 화살표 갖고 여백에다가.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해서 계약이니까 합의하면 돼요. 그리고 약정 해제. 또 민법상 채무 불이행 채무는 법정 해제. 이런 건 가능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해됐어요? 중도금 이후에는. 중도금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개념 잡았습니까? 예, 좋아요. 정리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잔금은 뭐 큰 내용 없으니까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첫째 줄. 자, 6번. 그 다음에 계약 2를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이제 그 6번인데, 6번 맞죠? 근데 그 옆에가 뭐가 또 있어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이제 7번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6번에 같이 써야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이건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 있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래서 시험에 간혹가다 나와요. 진하게 좀 쳐주세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적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가 그 밖의 약정상, 특약사항이 있어, 없어요? 있죠, 약정상. 그러면 이제 뭘 대체적으로 특약할 것인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세요. 매매 비용까지. 이런 걸 주로 특약상에 주로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지 않는 것도 문제 될 만한 건 다 넣으면 돼. 계약서 잘 쓰는 건 특약을 잘 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특약상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만 알면 되니까 거기 양가로 1번하고 6번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 양가로 1번, 6번 두 가지 할 거라고. 양가로 1번 과실이 뭐예요? 과실이 뭐냐고. 기속 시기를, 과실이 뭐냐고, 여기서 말하면 과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그렇지. 천연과실, 법정과실 배우죠? 뭐, 사과나무 사과, 젖소 우유, 새끼, 강아지 이런 거.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돼버리니까 강아지 이렇게 해야지. 또 개새끼 그러면 또 여기 돼버리죠. 여기 돼버리잖아요. 자, 이런 걸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임대료랄지 이자, 지료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니까 뭐 천연과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법정과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기속 시기를 계약 특약상에 걸 수 있어요. 자, 둘이 임대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오냐?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무슨 과실이에요? 법정 과실이잖아요. 수익이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니까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병이 샀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임대료가 어느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민법에서는 보통 물건의 인도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인도할 때 보통 잔금 넘어가니까. 그럼 한 달이면, 한 달이 30일짜리라 가정하면 15일 날 인도하기로 했으면 50만 원씩 나눠야 돼, 나눠야 되죠. 이전에는 매도인이 갖고 이후는 매수인이 갖거든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한 게 대부분이고, 또 지금 4월 맞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일일이 나누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약을 걸어. 4월 달에 수익한 것은 수익은 전부 다 매도인이 갖기로 하고, 몇 월부터? 5월부터는 매수인이 갖기로 한다. 그럼 100만 원 안 나누고 각각 4월 달까지는 누가 가져가고? 매도인. 5월부터는 매수인. 이렇게 특약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민법대로 약정을 해야 되고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내용들이 원리는 그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관계없어.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1번 4줄 다 몇 줄 보면 매매계약체로 부동산 발생 과실 즉 수익은 목적물 인도 1 동으로 목적물 인도 1 기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민법상. 그죠? 근데 세 번째 후단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잖아. 예컨대. 자, 인도의 지소간 다를 수 이건 누가? 매도인. 다음 달부터는 매수인. 이렇게 정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책이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원리는 다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민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매매 비용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 매매 비용은 매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거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 첫째 줄 중간 쌍방이 균분한다 이지 뭐. 양쪽에서 부담한 걸 매매 비용이란 말을 써요. 한쪽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양쪽에서 부담한 거. 이걸 매매 비용이에요. 그럼 매매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후다. 목적물은 측량 비용, 감정
평가비용. 이건 외워야 되거든요. 증서의 첨부는 인지 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이런 걸 매매 비용으로 봐요. 이걸 무슨 비용으로 본다? 이걸 무슨 비용으로 본다?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는 거예요. 뭔분? 균분. 개념 잡았어요? 균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 비용 때문에. 등기 비용은 세 번째 줄 취득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관행상 돼 있어요. 판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매매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매매 비용으로 보면 양쪽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좀 공부해 주시고, 그러면 이 매매 비용이란 것은 양쪽에서 부담하잖아요. 근데 계약서의 특약으로 매수인이 다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 걸 수 있어 없어? 그 말이에요. 원리가 그거야.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 원리가 그거야. 특약사항은. 그런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되게 쉽죠? 예. 자,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원리는 같고 내용만 다르다 그랬어요. 뭐 시험 나온 적도 없고 이건 뭐 따로 안 해도 되고. 자, 쭉 넘어가 보세요. 514페이지 3절.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이건 기간만 알면 돼요. 기간만 알면 되는데 뭐 이건 단독 문제로도 거의 안 나오고 지문으로 하나 지문으로 언제까지 하라 이 정도는 나와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개공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근데 왜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아주 좋았어요. 발음 좋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책을 보세요. 이전 등기는 첫째 주로 다 며칠이네? 60일 내에. 근데 양가로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줄이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란 말을 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계약을. 그러면 이건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잔금 지급일입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며칠? 근데 왜 이게 틀리기 쉽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60일 이내 하라 그랬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고 했죠? 그건 계약일이잖아요. 그리고 애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하라 그랬죠? 계약을 원유로 하면 그것도 며칠? 60일. 됐어요? 그것도 계약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 두 번째 보면 편무계약이라고 있어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편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증여. 그러면 이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동그라미.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시점. 자,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그랬죠? 그쵸? 네. 그쵸? 네.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거 2번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큰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나와 있어요? 네. 보존 등기도 알아둘 거 있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등기인 채로. 그때 보존 등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이것도 그 두 번째 주 며칠이네? 60일. 밑줄 그것이고. 자, 1번이 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계약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일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 하라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계약을 체결한 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먼저 체결했어.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시점은 다 같아요? 달라요? 아, 다 다르는구나.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쉬워요? 어려워요? 시점. 그래서 시점이 다 다르다. 기간은 다 같다. 됐어요? 예.
이 파트만큼은 시점을 좀 신경 써봐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뭐, 제재는 볼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다 60일입니다. 계약서, 기재까지. 이전 등기, 신청, 의무까지.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되실 것 같습니다.